안녕하십니까. 윤동열의 시대관 윤동열입니다. 오늘은 환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반도체 수출은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원화가 강해져야 됩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고 달러 공급도 늘고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은 늘었는데 원화는 약합니다. 달러는 벌고 있는데 환율은 높습니다. 과거에는 상품을 얼마나 수출하느냐가 환율의 움직임을 잡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기업은 해외에 공장을 짓고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과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벌어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원화로 바꾸지 않고 해외에서 다시 투자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투자 경쟁과 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이러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은 외환시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산업구조의 투자 환경, 자본시장의 신뢰, 그리고 국가 경쟁을 함께 보여주는 지표가 됐습니다. 오늘은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를 전망하는 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달러를 벌고도 원화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지, 이 현상이 기업과 가계, 주식시장과 미래 성장과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주영환 전 장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도 바쁘시죠? 예, 이럭저럭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사실 오늘 제가 환율을 확인하고 보니까 1,483원이더라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만 해도 1,550원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좀 하락한 상황이긴 한데, 사실 그래도 1,483원이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경제의 그 펀더멘탈에 비추어가지고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장관님 모시고 진행한다고 해서 한번 쭉 살펴보니까 2021년에 1,080원 그렇습니다. 이었더라고요. 그랬더니 2024년에 1,290원까지 가더니 지금 1,55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지금의 이와 같은 고환율, 뉴노멀, 새로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단기 수급 요인하고 거시적 또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작용하면서 나온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이 아닌가, 과도기적 현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환율은 분명히 1997년이라든가 2008년 같은 위기의 징후도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외환 보유고액이 이제 바닥이 나고 또 경상수지 적자가 돌아서면서 이제 환율이 뛰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예요.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불을 웃돌고 있고 올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만도 1,413억 달러. 작년에 한 1,230억 달러 됐거든요. 작년 전체를 훌쩍 넘었고요. 5월 한 달 흑자만 하더라도 386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 이제 최대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초에 보게 되면 환율이 1,55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생긴 위기라기보다는 돈의 흐름이 좀 바뀌어서 생긴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상품을 이제 수출해가지고 번 달러가 국내로 돌아오면 원화로 바뀌는 구조였었는데, 지금은 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 확대라든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이 해외 자산을 늘린다든가 또 개인들의 미국 주식 구입까지 겹쳐가지고 달러가 국경 밖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전체 자산의 한 58 내지 60%를 해외에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달러가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AI 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이제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엔화, 유로화도 달러에 비해서는 약세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는 단기 수급 측면에서 또 거시적 측면에서 좀 추가로 좀 검토해야 될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리밸런싱 목적으로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달러 환전 수요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해가지고 그건 좋은 거죠.
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수요. 이런 이제 단기 수급 요인하고. 상관이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그 상장하고 나서 환율이 갑자기 조금 올라든 게 좀 내려간 것 같아요. ADA.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주식 그 예탁 증서 발행한 자금이 국내로 그렇죠. 이제 예. 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40조 네. 정도 되니까. 네. 그렇죠. 그때 갑자기 환율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환율이 1,550원까지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 수급 요인이 되고요.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좀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이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2.5%에서 2.75%로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했지만 좀 뒤늦게 예. 올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 M2가 지난 1년 사이에 5.8%나 늘었어요. 5.8% 그래서 늘었어요. 예. 과잉 유동성이 이렇게 예.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요인들, 글로벌 달러 강세, 또 음. 단기 수급 요인,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 요인, 예. 그리고 구조적으로 국내에 투자할 게 마땅치 않아가지고 예. 해외로 나가는 요인,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지금 환율이 좀 고환율이 아닌가 싶은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 비춰서는 조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사실 많은데 네. 그래도 좀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경영이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네. 학자지만 경상수지가 흑자인데 원화가 약합니다. 이게 그렇죠.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은 수출도 늘고 네.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달러 공급도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자국 통화가 강해져야지 정상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이에요. 사실 달러를 많이 벌고 있는데도 왜 원화가 지금 강해지지 않을까? 아까 해외 투자에서 직접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또 이런 부분에도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은 사실 그 경상수지 흑자라는 측면, 경상수지 측면도 그 작용을 합니다만 자본 금융 계정을 통해 가지고 투자로 오간 돈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경상수지가 일종의 이제 그 무역으로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라면 자본 금융 계정은 이제 투자로 오가는 돈인데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 증권 그 순매수 규모가 1,403억 달러예요. 이게 역대 최대인데 2024년만 하더라도 726억 달러입니다. 두 배네요. 예, 거의 두 배죠. 예. 근데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걸 한번 보게 되면 올 5월만 보더라도 경상흑자로 벌어들인 돈이 386억 달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같은 달 외국인이 리밸런싱 목적으로 그 국내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파니까 이제 그 원화를 받아가지고 그걸 달러로 환전해야 되죠. 한 돈이 얼마냐? 310억 달러입니다. 아. 그 무역으로 버는 돈에 거의 맞먹는 규모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여기에 국민연금하고 개인의 해외 투자 또 기업들이 원화가 약세가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 수출 대금을 원화로 안 바꾸고 좀 미루는 것까지 합치면 흑자가 아무리 커도 외환시장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무역 흑자가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라고 하면 근데 그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해외 계좌로 자동 이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월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체가 더 빠르면 내 통장, 그 원화에는 잔고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를 벌고도 원화가 강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전에 기업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기업 CEO들하고 많이 만났는데 사실상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달러를 보관하는 거 있더라고요. 사실 국가 지수로. 근데 이 한국에 이제 번 달러를 뭐 국내에 머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 기업들 같은 거 벌어들인 돈 같은 경우는 달러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에서가 도리어 더 연구개발 거점이라든지 생산 기지를 더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현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업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함으로 해서 저희도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재투자를 현지에서 해버리니까 사실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기업 해외 투자가 국가 경제에 예전에 이익을 준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세와 또 공급망 위험도 있고 또 현지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해외 생산시설이라든가 연구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한 기업 네. 입장에서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 주셨듯이 다만 국가 전체로 보게 되면 이익도 있고 부담도 있는 건 사실인 것 네. 같아요. 이익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확보한다는 측면, 또 관세를 회피한다는 측면, 시장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만 부담은 말씀 주신 대로 국내 설비 투자라든가 연구개발, 고용 유발 효과가 줄어들고 또 달러가 원화로 전환되는 규모가 커지니까 규모가 축소되니까 그것만큼 환율 압박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개인 차원에서 이걸 보게 되면 국내 개인 투자가 경우에 미국 주식 보관액이 올 6월 초 기준으로 약 2,063억 달러라고 해가지고 원화로 하게 되면 315조 원 정도. 사상 최대입니다. 그 연초 대비해서도 한 26% 늘었고요. 기업의 해외 재투자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자산까지 국경을 넘어가지고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해외로 최근 가고 있는 들어서는 거죠. 저희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다 플럭츄레이션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다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 느낌도 그렇죠. 들고요. 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죠. 네. 첫째는 그 투자할 만한 주식이 미국에 많잖아요. 그렇죠. 성장 가능성도 있고 안정적인 기업들도 많고, 두 번째는 주주 보호가 확실하게 돼 있는 거죠. 기업 지배 구조라든가 주주 환원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주주를 보호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에 그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기업 측면에서 요즘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환율 상승의 이제 초기에는 좀 이게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미국 주식에다도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한국 주식에도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 자본시장으로 투자처가 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해외 투자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확대하거나 그렇지만 국내 투자를 이렇게 확대함으로 인해서 환율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장관님. 환율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주죠. 국민연금은 그런데 그 환율 상승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해외 투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만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국내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해외 자산 쪽인데,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해외 투자를 계속 늘리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해외 자산을 살 때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략적 해지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2020년 2년 12월까지만 해도 0% 정도였었는데 올 4월에 한 15%까지 늘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렸네요. 이건 뭐냐면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이제 살 때마다 해지하는 것 해지를 이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 해지하는 것 자체가 실제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팔고 또 원화를 사는 선물한 거래를 일으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해지 비율을 15%까지 이제 열어두게 되면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에서는 국민연금이 선물한 매도를 늘려가지고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지를 전혀 하지 않게 되면 해외 자산을 살 때마다 원화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사는 수요만 계속 축적돼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환율 상승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 환해지 비율 그 조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이 그 환율에 미치는 그 영향의 그 방향과 크기를 이제 조절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해외 투자는 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뭘 냈냐면 650억 달러 규모로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이 외환 수합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걸 이제 2026년까지 이제 하는데, 저는 이걸 좀 상시로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살 때마다 외환 시장에 들어가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고 이 수합 라인을 통해 가지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조달하게 되면 연금의 달러 매수 수요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가 또 하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자 시기를 좀 분산해 가지고 한꺼번에 달러 사자는 주문이 이제 몰리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지고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국내에서 그런 투자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로 그 자산을 축적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해외 투자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불가피하게 그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 환해지 비율 같은 걸 활용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한국은행하고 그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외환수합을 통해 가지고 하도록 하게 한다든가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는 그 시기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분산하게 투자를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려고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환 시간의 충격을 줄이려고 환해지 확대하고 한국은행과 외환 수합하고 투자 시기를 좀 분산시킨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국민들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 일본에서도 일어났던 부분이었거든요. 잊어버린 20년 할 때도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외국 주식에다가 연기금도 일본 연기금도 투자하게 됐었는데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직장인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은퇴자들조차도 요즘은 코인보다 또 주식에 투자하다가 한국 주식이 이렇게 좀 출렁이다 보니까 다시 미국 주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는 어찌 보면 합리적인 투자 다변화. 합리적인 투자다.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 국내 자산하고 해외 자산을 합리적으로 다변화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위험도 줄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그 만들어낸 자금 이동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국내 시장이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면 그냥 다변화 수준에서 그쳤을 텐데 지배 구조도 불투명하고 또 주주 환원도 낮고 또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아예 이제 떠나는 이탈의 성격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해외 주식 보유 가운데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국내 투자가의 미국 시장 비중이 94%입니다. 높네요, 10여 년 전만 해도 일본 비중이 한 40%, 미국이 20%였었는데 완전히 역전됐는데 왜 그럼 미국을 투자할까? 무엇보다도 더 오를 것 같다는 또 더 오를 만한 주식이 있다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넘어가지고 시장이 투명하고 주주 환원이 잘 되고 또 정책의 예측 가능성 같은 데 한 그 신뢰가 있지 않나 그런 이런 시장을 생각을 만들어야겠네요. 우리도. 그렇죠. 그래야 국내 자금도 국내에 머물고 외국 주식 투자 자금도 국내에 더 오래 머물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되게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얘기했고 제가 어떤 농담들을 얼마 전에 제가 출장을 갔다 왔다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요즘 코인 투자가 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열풍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했더니 외국인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럼 코인 대신에 한국 주식에 투자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왜냐면 프로스레이션이 있으니까 이 리듬만 잘 타면 투기처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좀 우픈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기업은 있지만 좋은 시장은 아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주주보호 이런 정책의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관님? 지금 우리 관행을 보게 되면 솔직히 제도 개선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3차 상법 개정하게 되면 자사주 소각을 의무한다든가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늘린다든가 또 심지어는 집중 투표 의무제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관행이에요. 관행 아직도 제도는 있지만 이게 관행이 못 따르는데 지배주주와 이사회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일반 주주보다 지배주주의 이익이 우선되는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게 사실이고 제도는 개선했지만 실제 이번 주총에서도 보게 되면 그 소수 주주 제한이 크게 늘었는데도 실제 가결률은 한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사회의 운영 방식
그리고 주주 수통 문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주한테 환원하고 해주는 이런 조치들이 이제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아무리 지배 구조를 네. 개선한 투자할 만한 기업 자체가 늘지 않으면 시장 매력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장관님 의견에 100% 네. 동의라는 게,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이제 네. ETF는 네. 그 기금 때문에 하고 있지만 안 하는데, 주식표를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아예 모르진 경영학과 교수니까 보겠지만,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보면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딱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게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전망한 것도 한 1.8%, KDI가 한 1.6%, OECD도 한 1.6% 정도인데, 잠재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내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잠재 성장률을 그렇죠. 고려하면 아예 근데 이렇게 된 데는 거니까. 뭐냐? 가장 큰 게 좀비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그 좀비 기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 구조조정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석유화학을 한다고 해서 18%에서 20%, 25%까지 생산 능력을 줄이겠다고 해서, 대산 지역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데, 가장 많은 울산하고 여수 지역은 지지부진하고, 또 S-오일 같은 경우는 증산을 하고 있고, 예. 다른 부분은 구조조정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게 돼야 좀비 기업이 퇴출되면서 그 다음에 새싹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코스닥에서 그래야 투자할 만한 기업의 수도 늘어나고 시장 전체의 신뢰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 개선하고 이런 기업 구조 조정이 같이 가가지고 투자할 만한 기업도 좀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할 만한 기업에 투자했을 때 주주로서 지배주주한테 이익에만 되는 게 아니라 소수주주의 이익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각광을 받다가 사실 버블 경제 이후로 다시 지수가 굉장히 내려가지 않습니까? 10포인트 안 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말씀하신 대로 실제 좀비 기업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려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그래서 정부도 아마 동전주라고 해가지고 예. 아마 이제 한 달 지나면 이제 조금씩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좀 정리를 하겠다 하는데, 나는 그런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에 상장된 걸 떠나가지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사실상 좀비 상태에 있는 기업들은 좀 과감하게 이렇게 구조조정되면서 거기서 이제 묶여있던 자원들이 새로운 새싹 기업들한테 이렇게 들어가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한테 들어가야 잠재 성장률도 올라가면서 투자 수익률도 올라가고 또 투자할 만한 기업도 늘어나고, 그러고 또 기업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업의 성과가 투자한 주주한테 온전하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이 돈이 국내에 머물게 되겠죠. 장관님, 이게 고환율이면 예전에 우리가 수출 기업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수출 대금도 원화로 바꿀 때 이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사실상 2007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건 때도 현대차는 그랬었던 게 환율이 840원이었다가 1680원을 치솟으니까 도리어 유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제조업 구조에서는 사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업종별 또 기업 규모별로도 다릅니다. 옛날 공식은 이제 원화가 싸지면 우리 제품이 해외에서 싸게 팔려가지고 잘 나간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조업은 원유, 원자재, 장비, 핵심 부품을 아직도 다 수입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 대금은 늘지만 동시에 원자재 값, 에너지 값, 부품 값, 물류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조선처럼 부가가치가 높고 협상력이 좋은 데는 여전히 이득이죠. 근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그런 업종들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또 기업 규모별로 보더라도 대기업은 환해지 수단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납품가 협상력도 있어요. 그래서 환율 변동을 관리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환해지할 여력도 없고 또 가격을 올릴 협상력도 없어가지고 그 충격을 고스란히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고환율인데도 대기업에는 보너스고 중소기업에는 청구서인 이런 셈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뭐 제조업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뚜렷한 뭐 플러스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가지고 손익이 엇갈리는 이런 구조가 됐다. 정관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제 뭐 원청 기업들, 뭐 자동차라든지 다른 기업하고도 네. 얘기하니까 거의 유사한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지만 사실 부품이라든지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나빠지니까 그렇죠. 거길 또 지원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향선까지가 있지만 네. 그 수준을 넘어가면 더 힘들다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예. 환율 자체가 높아지니까 사실 국민의 생활비도 올라갔다. 이게 저는 납득이 되지 그렇죠. 않지만 뭐 해외 유학을 보낸 자녀가 있는 일부 음. 사람들만 그럴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하네요. 이 부분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환율은 밥상 또 전기요금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경로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원화가 싸지게 되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가스, 밀, 뭐 옥수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요. 2단계는 이게 기업의 생산비, 물류비를 밀어 올립니다. 예. 3단계는 결국 가게로 들어가가지고 식료품,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비로 우리 지갑에 도착하는 거죠. 예. 여기에 아까 해외 유학 경비, 예. 해외 여행 경비, 예. 또 직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직구 그쵸. 비용까지 오르니까 공식 물가 지표보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 부담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식료품과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 타격이 크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거의 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죠. 또 물가를 잡겠다고 최근에 이제 그 한국은행이 예, 아주 저는 늦었지만 좋은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번엔 빚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예. 우리 가계부채는 GDP의 89.6%예요. 90%예요. 선진국 평균이 67%인데 예. 그걸 크게 웃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빚이 많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고물가에 고이자 부담, 이중고해를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이 너무 많이 불렸기 때문에 그 확장적 재정 정책도 좀 자제를 하면서 금리도 올리되 좀 점진적으로 좀 올릴 필요가 있고 미시적으로는 이렇게 타격이 큰 저소득층하고 그 영세 자영업자를 겨냥해 가지고 에너지 식료품이라든가 주요 가격 같은 걸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미시적으로도. 그리고 또 표적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환변동 보험이라든가 네, 네. 이런 걸 확대해 가지고 좀 환위험에 그 대처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말씀대로 사실 아니면 또 이제 좀 저소득층이 지원도 해주고.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요즘 저희 학교 앞 같은 경우도 굉장히 번화한 지역인데 네. 공실도 많고요. 예. 또 저녁에 지나가다 보면 손님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많습니다. 그리고 많죠. 또 자동화 여파라고 해야 될 수 있는데 키오스크라든지 네. 아예 종업원을 더 많이 뽑지 않고 그냥 네. 자동 주문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다 나중에 AI, 피지컬 AI까지 도입되면 정말 그렇죠. 직장 취업할 곳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게 네. 안 되도록 예. 그 우리 국민들이 그 AI를 잘 네. 활용해서 오히려 그 일자리도 지키고 더 다른 데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도록 예. 해야 되겠죠. 아, 참 어려운 문제를 또 이렇게 쉽게 풀어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주식시장하고 환율 왜 함께 흔들릴까요? 이게 한국의 주가랑 환율이 함께 움직이는 핵심 이유는요. 예.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이 이 두 시장을 동시에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아, 일례로 이제 지난 6월 초에 코스피가 하루 사이 요즘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덜합니다만 한 2% 가까이 급락했는데 예. 외국인이 6조 9천억 정도를 순매도했어요. 예, 예. 그러고 보니까 환율이 1,530원 수준까지 이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그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 나가면서 달러 수요가 늘고 또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은 환차손을 우려해가지고 주식을 추가로 파는 이런 악순환이 그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예.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시장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고 하지만 지금도 코스피 보유 비중은 35에서 한 40%를 왔다 갔다 하고 예. 있습니다. 그것도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연결이 구조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장기 성장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단순히 주가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환 시장에도 안정에도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그래서 환율 정책하고 자본시장 정책은 이제 분리할 수 없는 이런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계속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쭤봐도 대답이 안 나왔던 것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이제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더 늘어나거나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뭐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게 종목별로도 있고 국가별로도.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있죠. 흔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지수에 편입되면 더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자본시장 자체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거의 55%, 이 기준으로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주식의 주가에 따라 가지고 그 전체 주가도 지수도 그 움직이고 환율까지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리밸런싱 목적으로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더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투자할 만한 그 주식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건 결국 그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두고 좀비 기업은 퇴출해 나가고 또 그 와중에서 새로운 성장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다 보면 종목별로 보유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장 자체도 그런 새로운 그 좋은 기업의 유입을 통해 가지고 더 규모도 커지게 되면 그 들어온다 한들 그 아마 국가별 한도가 있건 업종별 한도가 있건 그거에 그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여력이 되겠죠. 결국은 어떻게 하면 국내에 돈을 머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 가장 큰 길 중에 하나가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이고 그걸 뒷받침하는 것들이 노동시장을 어떻게 하면 유연성도 높이면서 안정성도 같이 가져간다든가. 김정관 장관이 규제 그 상황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달러를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이 달러가 국내 투자나 혁신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자는 장관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장관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한국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제안을 좀 해주시면. 한국 경제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다이나미즘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이나미즘이 떨어지면서 그 생산성이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의 가장 첫 단추는 결국은 지금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기업 구조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 부분이 더 가속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을 특히 AI 중심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과감한 그 산업 정책 지원 같은 게 필요하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안정성은 유지하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그 강한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규제라든가 이런 거가 좀 풀리고 그리고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금융이 이런 투자안을 제대로 선별하는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다시 말해가지고 그런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야말로 국내에 돈을 머물게 하는 거고 국내에 돈을 머물게 하면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님의 마지막 말씀이 좀 와닿습니다. 산업정책은 하나만으로 안 되고 노동정책과 돈이 머물 수 있는 정책을 구조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 가장 문제가 이제 그 종업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유연은 해줘야 되는데 또 우리 그 사회 안전망이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유연 안정성을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되죠. 그리고 지금이 그 바로 그런 때입니다. AI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산업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뒤처지면 쫓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장관님.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환율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출이 늘면 원화가 강해지고 기업이 성장하면 국내 투자와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는 흐름이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기업은 해외에 투자합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을 늘립니다. 개인 투자자는 미국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본 국경을 넘고 달러는 벌어도 국내에 머물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단순한 외환 시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국내외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지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원화의 가치는 수출액과 외환 보유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국내에서 투자할 이유가 있는지,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청년이 나라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지, 세계의 자본과 인재가 한국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는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환율은 원인이면서도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의 결과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법을 다루겠습니다.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국민연금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기업의 해외 자금을 국내 투자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자본시장과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동현의 시대유감 윤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